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이 재무, 통상장관들이 함께하는 이른바 2+2 회의 방식으로 열립니다. 정부는 주요 안건과 대응 전략, 트럼프의 깜짝 등장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조현병, 치매 환자는 물론 그 보호자들은 참 힘겹죠. 심신이 피폐해진 이 보호자들이 농사를 통해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고위험 환자들에 대한 치료 효과도 입증됐다고 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 개혁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례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최진영 TV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이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경제안보전략 TF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대행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오는 4월 24일 저녁 9시 미국 시간으로 오전 8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 그리어 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합니다. 바로 이어 양국의 통상장관끼리 개별 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 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일본에 이어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합니다. 자, 이번 주로 잡혀 있는 이 한미 관세 통상 협상 일정,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짚어 볼까요? 네. 최 원장님. 네.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첫 번째 뭐 만남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트럼프와 한덕수 대행 간에 이제 전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것들을 보면 무역흑자, 관세, 조선, 뭐 LNG, 뭐 알래스카 등등 뭐 총망라해서 지금 어떻게든지 돌아가는 얘기들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결정을 해야 되는 회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를 알아내는 회의가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기 대선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결정은 차기 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게 큰 줄기인 것 같고요. 일본도 90일 후에 이제 사인한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7월 9일까지가 관세가 유예가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또 미국도 보면은 중국에 아주 거센 맞대응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증시가 폭락되면서 미국 국채까지 지금 수익률이 변동력이 많기 때문에 미국 자체도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본 때도 이제 뭐 대통령이 트럼프가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상무 장관인 러트닉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다. 이게 현지의 지금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폭넓게 얘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본도 그랬지만 이번 주에 열릴 한미 관세 협상은 말씀드린 대로 2+2, 미국 2명, 우리 2명 이런 형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 구체적 일정 좀 소개해 주세요. 네, 24일.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22, 23에 이제 각 부총리하고 이제 장관님이 떠나시고요. 현지에서는 24, 25일. 하루씩 우리는 좀 늦춰 생각해야 돼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뭐 개최가 되는데 지금 저쪽에서는 무역 대표부 대표하고 이제 재무장관이 나온다 그러고 또 거기에 지금 상무장관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얘기가 돼 있고요. 저희는 두 분의 경제부총리와 장관께서 대표를 맡으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큰 줄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맞서지는 않는다. 그러나 들을 얘기들은 다 듣고 와야 될 것이다. 근데 일본 같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등장이 있으면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려주지 않고 나오니까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지, 중간에 올지, 나중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죠. 이번 회담의 이 어젠더, 안건들로 예상되는 것들 이미 나와는 있습니다만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죠. 네, 지금 뭐 안보, 그다음에 무역, 흑자, 비관세 장벽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일본하고 관세 협상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쪽지에다가 메모를 해갖고 났어요. 그때 그게 뭐냐면 무역 적자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메모를 갖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이런 무역의 흑자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뭐 핫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또 보니까 한국이 대미 1분기 수출이 역대 최고가 됐습니다. 아, 그게 또 부담이에요. 네, 많이 부담입니다. 벌어서 또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왜냐하면 수입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수출이 많아진 게 아니라 이제 뭐 이런 것 등등이 이제 되고 있고 지난해 아시지만 최대의 566억 달러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였는데 그게 좀 줄으면은 좋겠는데 1분기 때 또 늘어난 부분 어쨌든 간에 한덕수 대행은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역 흑자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 뭐 알라스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조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서로 얘기를 하고 나오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오실 것 같아요. 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566억 달러의 흑자를 줄이긴 할 텐데 방위비로 줄일 거냐, 조선협력으로 줄일 거냐,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많이 사겠다는 거로 줄일 거냐. 모든 퀴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쥐고 일단 초반 협상을 이끌 겁니다. 정부는 일본의 이 협상을 모델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나타날 것을 대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가장 큰 변수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제일 대장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신문에도 봤더니만 일본 대표에게 트럼프가 직접 나와서 본인이 대선 때 썼던 빨간 모자, 마가? 마가 있는 모자를 씌워주는 그런 걸 모습을 보면서 재밌는 건 그게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네,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뭐 예측 불가 트럼프가 정말 협상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 관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협상의 법칙의 기본은 뭐죠?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게 일반적인 어떤 협상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고 결정권자가 딜, 뭐 딜이 끝났다 해버리면 협상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상징으로서뿐만 아니고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협상에는 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무진을 넘어서 지금 본인이 직접 그 전 세계와의 어떤 무역 관련되는 협상에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안덕근 장관님 같은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과의 협상처럼 트럼프가 나오는 상황까지도 지금 그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나오면 결국 예상치 못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청을 하는 그런 한마디로 전투 논리로 나오면서 어느 선에서 합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후문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가 쓴 협상의 기술에 보면요. 협상은 전투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는 한 보따리를 요구할 겁니다. 그걸 다 받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협상을 통해서 깎는 거예요. 일단 엄청난 수치를 제시할 텐데 안덕근 장관이나 뭐 최상목 부총리가 간다 해도 듣고 오는 것이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일본과의 협상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의제에도 없던 방위비, 군사지원비 이 문제를 들고 나온다면 우리도 대응해야겠죠. 대응해야죠. 첫 번째 얘기는 뭡니다. 국회 비준까지 이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귀국해서 이걸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다 해놓은 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야 간에 그리고 그다음에 정부 대 정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이러고 이제 여지를 남겨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방위비 문제가 지금 안건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끌어낼 것인지를 봐야 되고요. 어쨌거나 정해진 상태고 2060년까지, 30년까지는 지금 합의가 된 상황인데 자, 이걸로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을 건가가 미뤄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서로 밀고 땡긴다 그러면 2기 내내 관세로 한국을 괴롭히겠다는 그러한 저간이 흐르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고요. 2기 내내 협상을 하는 틀을 유지해 간다는 그런 자세로 두 분이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협상 사인은 신정부가 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는 초반 분위기를 잡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에피타이저만 담당하게 된다. 이걸 좀 아시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협상 전략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말했죠. 서두르지 않겠다. 뭐 서두를 수도 없어요. 이 답변 속에 다 들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임기 내내 계속된다는 거를 이제 전제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왜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 가장 동맹, 뭐 3국 간의 동맹의 그 끈이 아주 탄탄한 데를 두 군데를 잡아서 지금 갔느냐. 여기서 나온 것 같고 다음 이제 나올 뭐 영국, 호주, 그다음에 인디아 뭐 여기를 어떻게 구워 삶을까, 특히 유럽을 어떻게 공격할까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다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카드 다 쓸 것도 없거든요. 다 써도 이게 뭐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중국이 아주 거센 맞대응을 했고요. 금융시장이 뭐 진짜로 자리를 움직일 정도로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도 있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은 이 조선협력, 이건 이제 하겠다고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와 함께 미국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알래스카의 LNG,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인데요. 자, 이건 좀 우리로서는 사주긴 할 텐데 프로젝트 자체에 참여하는 건 좀 신중해야겠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죠. 아시다시피 중동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에너지, 특히 석유라든가 LNG, LPG를 대량 수입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배를 타고 오는 도중에 대만 해협을 대부분 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양안 관계, 중국과 대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공조됩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에 아주 직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나오는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서의 어떤 에너지 안보 측면 또 미국으로서의 어떤 에너지 LNG를 개발하는 이런 측면의 이해관계가 맞는 것이 바로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인데요. 문제는 뭐냐? 쉽지 않다는 거죠. 네. 미국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 미국 엑슨 같은 모빌. 경우에도 예. 손을 댔다가 아이고 이거 잘못하다가 너무 들어가네 돈 먹는 하마네 해서 손을 뺏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발해가지고 파이프라인 묻는데 그것만 해도 1,500조가 수십조 원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게 보면은 괜찮긴 한데 너무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심해서 하는 것이고 덜컥 잡을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또 속도 조절을 하면서 조금 더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죠. 이제 좀 글로벌하게 볼게요. 미중 관세 전쟁 이제 반도체에서 영역이 점점 확산돼서 이제 바다도 나옵니다. 자, 중국은 만만디로 계속 버티고 있어요. 이거 전술입니다. 6.25 때 중국 신중국 창업 때 이 버티는 전략으로 중국이 재미를 봤죠. 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압박을 더 강하게 하는 모습인데 이게 잘 안 먹혀요 지금 중국에게. 그러니까요. 이제 중국이 지금 뭐 중국몽이라 그래서 발표한 게 2027년까지 대만을 흡수할 준비를 완전히 끝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중국해 앞바다에 지금 굉장히 핵 잠수함의 전략들을 좀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반도체에서 지금 바다로 옮겨가는 아주 뭐 좋은 예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반도체라든가 이런 건 좀 줄 수 없다. 슈퍼컴퓨터 안 된다. 거기다가 지금 사실 뭐 그린랜드나 그다음에 파나마나 뭐 자기네들이 갖고 오겠다는 게 중국 이 선박들을 못 다니게 하려고 그런 거였거든요. 북해 항로를 막는 건데. 네네. 그럼 뭐 이게 이제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럼 10월부터 자 중국 선박 미 국적의 항구에 들어온다면은 돈을 좀 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내는 것도 무지무지합니다. 톤당 $50. 이러면 이거는 정말 뭐 천장을 뚫고 나가는 이 수송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로 뭐 이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 이거는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진짜로 퇴로를 막아놓고 지금 시작하는 관세 전쟁이 바다로 옮겨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 불똥이 우리에게 자꾸 튄다는 겁니다.
미국인들이 쓰는 중국 물건들 싸게 쓰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알테시에서 사다가 그게 이제 막 오르니까 이게 갈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방향을 지금 못 잡고 있는데 코리아로 오기는 쉽습니다. 우리하고 중국 간에는 지금 관세 장벽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자, 이 물건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 큰일이죠. 아, 참. 특히 우리 타겟이 될 수 있는 것이 철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포스코 그리고 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저가 정책 앞에 이게 장사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강 업계와 관련해서 중국 철강 제품이 대한민국산보다 한 10% 내지 30% 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배에 실려 있다가 미국에 145% 관세 사실상 안 받겠다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빨리 어디든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저가 공세로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면은 대한민국 철강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또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관세를 매길 때 품목별 관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코드를 살짝 바꿔가지고 마치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품처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회로 해서 한국에 풀면은 그러면은 공급은 많아지고. 그러면 싼 가격 되면은 대한민국 이 철강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런 그렇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항구에 대한 그 관세 어떻게 보면 점검 강화 이런 부분이 또 우리가 그 대비를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철강이 포스코 제품이 세계적 경쟁력이 있고 품질이 좋아요. 그런데 10% 30% 싸다면 지금 어려운 입장에서 품질보다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이른바 덤핑이라고 하죠. 이 중국산 덤핑 물량, 우리 관세청도 골칫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4일부터 이 덤핑 관세를 해서 회피하는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해서 전담반이 지금 합니다. 덤핑 방지 기획 심사 전담반인데요. 여기 보면 기획 심사이기 때문에 아직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언제까지 하느냐? 7월 22일까지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물량이 안 들어오면 또 우리나라의 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통관을 하고 후 조사를 하는 방법들로 하고요. 그러는 과정에 디지털화를 조금 더 완벽하게 하면은 이것들이 이제 방지되고 있고 이런 위험들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지금 전담반이 운영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도 지금 난리예요. 식탁 물가가 오르면서 지금 뭐 잘리는 분들, 뭐 퇴출된 직장인들까지 나서서 반 트럼프 시위가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거 자꾸 늘어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손 떼라, 핸즈 오프, 리지스트 파시즘 이렇게 해서 어떤 이런 파시즘에 저항하라 이런 운동이 뭐 그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뿐만 아니고 쭉 내부를 통해서 동부에 있는 곳까지 뉴욕, 워싱턴까지 지금 반 트럼프 시위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상당히 물결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이렇게 보면은 그 시위뿐만 아니고 이것은 혹시나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면서 자기 재산 돈 떨어지는 거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한마디로 윤리적 문제, 그렇죠. 이 금품적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보면은 부동산 자산도 있고 금융 자산도 있는데 그 금융 자산, 트럼프의 금융 자산 중에 한 60% 정도가 채권과 관련된 것인데 이번에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 확 올려버리니까 미국 국채값이 뚝 떨어지면서 본인 주머니가 쑥쑥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관세 유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직격탄을 날리고 네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여성 인권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흔들흔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은 중간 선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중간 평가이기도 하고요. 상원의 3분의 1을 바꾸고 하원도 많이 다시 뽑거든요. 잘못하면 상하 양원을 다시 야당에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이걸 마음의 감기라고도 한다는데 우울증 얘기입니다. 자, 큰 문제로 비화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우울증 이제는 농사일로도 치유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실증을 통해 검증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2013년도 농진청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꽤 오래 10년 이상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유 농업이라서 에그로 힐링이라는 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비약물로 관리를 하는 건데 뭐냐면 파종하고 수확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유통시키잖아요. 그거를 이 농사짓는 작물의 생애를 자기한테 대입을 해서 라이프 사이클을? 예, 라이프 사이클을 해서 실물성 생애 중에를 이것을 사용하는 삶에 적응해봐라.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오. 예,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치유 농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또 여기에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고생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식물성 이 생애 주기를 같이 하면서 보고 농촌에서 힐링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비약물 쪽으로 나가는 이 치료 방법 중에 굉장히 지금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증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치유 농업을 하고 한쪽은 안 했습니다. 이거 많이 쓰는 실험 방법이죠. 그랬더니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받으신 분들에게 프로그램 전과 후에 효과를 측정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울감이 30%나 감소하셨고요. 그리고 조현병 환자분들은 조현병에 좀 독특한 증상들이 있어요. 그런 조현병의 증상도 13%나 감소하는 걸로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심장 안정, 그다음에 자율신경계의 활성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 치유 농업의 효과,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검증이 됐다는 말씀인데 좀 자세히 설명. 그렇습니다. 크게 봤을 때 뭐 정신 관련된 질환도 많은데 크게 봤을 때 조현병,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는 조현병하고 요즘 많이 겪고 있는 우울증 두 개에서 특히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농법을 병행한 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양성 증상, 음성 증상, 일반 정신병리 증상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어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을 치유를 농업을 같이 했을 때 이 조현병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일반 정신병리 증상이 23%나 뚝 떨어졌다는 것이죠.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치유농업으로 심장의 안정도도 한 12%, 그리고 자율신경 활성도도 13%가 활성화되는 그런 구체적인 결과를 낳았다라고 대단하네요. 하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현병 외에 우리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기처럼 겪는 이 우울증에 대해서도 아주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게 파종 그리고 수확하고 수확 후에 활용하는 이런 식물의 라이프 사이클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우울감이 확실히 좋아졌는데요. 특히 치유농업 적용 후에 우울감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시골에서 이제 농사 짓고 하면은 육체 노동을 하다 보면 땀도 흐르고 그게 기분도 좋아지고 집에도 있고 주말 농장 가꾸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삶의 어떤 아주 효용이 있다 보니까 특히 우울증에 아주 특효약이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결국 앞으로도 이제 치유농업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아주 좋은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솔깃해집니다. 이 고혈압, 우울증 뭐 다 이 효과를 본다고 하고 땀 흘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 치매 환자분도 고통이지만 그 보호자들도 매우 힘든다는 것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보호자들도 이 치유농업으로 큰 효과 보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이게 같이 농촌에 가서 거기서 아까 생애주기뿐만 아니라 그 농촌의 시설들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 근데 이게 효과가 좋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보험수가가 돼야 되거든요. 보험수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수가 청구가 이게 가능하고요. 작업과 오락요법에서 표현력 집단 정신과라는 그 항목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말씀드린 대로 2013년부터 했지만 법적인 그런 어떤 지원까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경남도에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2025년도에 가면 김해 치유농업 확산센터가 지금 완성이 돼서 김해 전국에 한 800개 이상의 이런 유사한 그런 시설들을 갖출 것 같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금을 많이 내시면 혜택도 많이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치매 환자 보호자 얘기했고, 자, 정작 중요한 또 치매 환자들을 위한 이 치유농업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최근에 정읍시 치매 안심센터에서 아주 그 재미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증 치매 어르신한테 아주 특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지난 그 4월 22일부터 야외 치유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이 재미있는데 생각놀이터, 기억 텃밭 이렇게 해서 멋있네요. 아직 이제 치매 초기에 경증인 분들을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텃밭에서 꽃도 기르고 또 그 야채도 기르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전체적으로 주 1회 총 10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네. 그게 또 경증 치매 어르신뿐만 아니고 가족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치매에 따르는 그 치매 진행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또 그 가족들의 가족들의 치매 우애, 예. 그렇죠. 우애도 좋아지는 이런 플러스적인 그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 정읍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생각의 놀이터, 기억의 텃밭. 참 멋집니다, 이름도. 자,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치유 농업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이죠.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업진흥청이 이거 이제 중심이 돼서 나가고 있고요. 치유 농업, 에그로 힐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게 확대가 안 됐냐? 아직까지 실증적인 자료들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자료들이 이제 많이 늘어오고 있고 과학적으로 지금 입증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은 신산업과 일자리 확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로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도 만들고 신산업으로 가면서 이런 좋은 사회적 병리도 좀 치유하고. 저도 참 관심이 많이 가는군요. 다음 주제에 가겠습니다. 흔히 이 손톱 밑에 가시 뽑기라고 비유되죠. 바로 규제 완화 얘기입니다. 요즘 더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요, 정말 절실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그런 가시들을 오는 6월 안에 뽑아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정부는 재정, 세제, 금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도 끊임없이 추진하여 민생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각 부처의 장관들에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더 힘을 쓰라고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 세제, 금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도 끊임없이 추진하여 민생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이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규제 개선을 정부에 먼저 요청했다고요. 먼저 했습니다. 중소기업 43.7%니까 뭐 거의 과반수가 되는 숫자가 규제를 좀 개선해달라.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한덕수 대행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는 이겁니다. 규제는 개선이나 규제 완화는 없다. 규제는 철폐의 대상이지. 아예 없애야 이것들이 뿌리까지 뽑혀져서 간다는데 조금 네. 굉장히 톤을 낮춰서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또 왜 이 규제 철폐와 이 완화 개선 등의 얘기가 나오냐면요. 지금 사실 재정 세제 확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요게 박자가 맞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 그다음에 금정적인 금융적인 지원 이것들이 같이 될 때 이거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경기 전망 지금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자, 추경 나와 있죠. 재정적으로 나와 있죠. 이런 제도적인 것까지 가면은 이번 타이밍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정부는 신문고, 이 이름이 참 그렇죠. 조선시대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신문고를 통해 현장 건의를 수렴한 뒤에 북치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5개 업종에 60건을 규제개혁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12건이 눈에 띈다고 하는데 먼저 제조, 건설업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래픽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특히 이제 제조 건설업 분야. 옛날에 뭐 노가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런 사람이 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안 쓰죠. 네.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외국에서 근로자를 많이 모시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들어오면은 국내의 수도권을 비롯해서 5개 권역으로 해서 딱 그 외에는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문제예요. 그 권역을 쉽게 말하면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에 오신 분들도 비수도권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비수도권에서 A 권역에서 B 구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더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그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니까 훨씬 더 이 외국인 근로자의 어떤 손이 넓어지고 신규 외국인 고용 같은 경우에도 옛날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 고용이 많아야 어느 정도 점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철폐했다고 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또 중급 전기 기술자 전입 요즘 이런 것도 힘들다고 국내 사람들이 없습니다. 중급. 그래서 네. 중급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열심히 실력 있는 분들을 이 기술자를 자격 주는 이런 부분도 규제 개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무슨 실적이니 뭐 급순이 현장에서 일 잘하는 분이면 써야죠. 그런 생각하고 못을 가시를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하는 기준도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내국인을 많이 뽑을수록 많은 티오가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제 100점 만점으로 하면 이게 20점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지금 내국인을 못 구해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데 이게 좀 상반되는 거 진짜로 상황이 안 맞아요. 예, 뜨거운 아이스크림이 돼 버렸거든요. 따라서 이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금 해야 되고요. 우리가 뭐 인구도 줄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시장을 아주 과감하게 열어서 나가지 않으면은 진짜로 세계에서 같이 다 걱정해주는 우리 인구 감소 국가로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이거 외에는 지금 마땅한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철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시골을 이렇게 가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뒤에서 볼 땐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니까 절반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들이십니다. 자, 전기공사 기술자는 과거에는 무슨 학위를 보고 뽑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을 때 예전에는 중급 기술자를 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13,000명 정도나 중급 전기 기술자가 못 알았던 거예요. 특히 중급을 한다고 하면 중급을 다루는 분들이 태양광 같은 걸 하는데 사실 지난 정부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태양광 관련되는 시설이 굉장히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엄청나게 줄었던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실무가들의 어떤 목소리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대학 나오고 자격증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무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중급 전기기술자 자격증을 하도록 해서 현장의 공급 인력난을 지금 해소하는 그런 걸 하는데 실제로 그 현장 경험이 풍부하면은 승급할 기회도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면은 한 3년, 4년 뒤 2029년에 가면은 중급 기술자에 대한 인력 부족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예측입니다. 13,000명 이상을 벌충할 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는 거 왜 진즉 좀 못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해야죠. 자, 앞으로는 이 카페라고 하죠. 에서도 이 복층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규제를 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이제 위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그 요소들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복층하면은 매장이 2배로 커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지금은 4, 5m까지 하고 있는데 자, 저런 겁니다. 네. 네. 이거를 2층으로 이제 상하층을 만들려면 1.7로
제한을 완화하면서 네. 되면은 지금 4m짜리 지금 두 층을 쓰려면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줄여주면서 매출 증대 효과를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이러면 지금 이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전국에 한 22만 명 정도의 이런 식당업자 소상공인에게 곱하기 한 5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건 뭐 그리고 우리가 또 찾아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카페 복층 구조 변경입니다. 네, 얼마 보기도 좋고요. 우리 사회에 참 이 못과 가시가 이렇게 많이 박혀 있었나 싶습니다. 건설, 기계에 대한 5개 광고. 자, 이걸 왜 안 하는지. 외국에는요, 트럭 광고 가다가 얼마든지 보거든요. 이게 늘린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못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취지도 저도 입법 취지, 규제 취지를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실제로 지금 현장 목소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덤프트럭, 레밍콘 트럭, 지게차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광고하려고 봤더니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트럭 외에는 5개 광고 못해. 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기준이에요? 무슨 기준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그 많이 광고를 하고 이 부분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런 어떻게 보면 건설 기계를 그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광고하는데 여러 가지 돈도 들고 하는데 결국 자기 사업장 옆에 5개 광고를 해놓으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알고 찾아와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대상이 27만 5천 대가 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그 트럭 외에 레미콘 트럭, 지게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활용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런 부분이 더 많이 활용되가 만약에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건설기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를 해도 사실 혹여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또 피해받은 사람들이 보험으로 커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나름대로의 보안 정책도 같이 챙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수출이 불발된 식품 이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여기에 한글 스티커를 붙여서 팔 수 있게 됐다. 자,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네요. 네, 이게 이제 사실 우리 현장에 가면 이거를 이제 라벨 가리라 그래서 이걸 아예 다른 걸로 이제 갖다 붙이는데 원래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위변조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워지지는 않는 잉크로 들어갑니다. 네. 근데 수출이 이제 불발이 되더라도 유통기한이 넘으면 그거는 폐기를 해야 되지만 안 됐을 때는 분명히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조, 가공이나 급식용, 그다음에 기부용 이런 걸로 한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국내 유통의 이 법령을 따르는 차원에서 한글로 된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네. 그럼 이게 얼마나 연간의 효과가 있냐면 용도도 많아요. 제조, 가공, 조리, 급식, 기부, 행사. 저거 없이는 못 돌아다니까. 그러면 저것이 60억 이상의 지금 효과들을 세이브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 비용 절감 효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공공 분야에 납품하는 데 들이는 시간, 비용도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죠? 사실 저도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바로 규제 중에 규제거든요. 공공기관에 어떻게 보면 그 납품을 하고 할 때 공인인증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해썹 인증이라든가 해썹, CS 일정 이런 부분이 한 12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썹 인증 같은 걸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공급하려고 하면은 거기다가 또 엄격한 현장 심사까지 규제에 규제 넘어가면 또 규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철폐한다라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공조달 참여 인증 사업장에 중복 심사 면제를 해주고 또 공인인증 12개의 보유 사업자에 대해서 현장 심사도 면제해 준대요.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심사비를 한 10억 가까이 줄여준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에 따르는 어떻게 보면은 물품 공급하는 시간도 단축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그 제도적 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장 찍는 데가 많은 나라가 후진국입니다. 이 공무원들이요, 이 자기가 살려고 자꾸 도장 찍고 서명하는 걸 만드는 거, 그거 뜯어 고쳐야 됩니다. 창업 인증기업 부문에서는 이 청년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돋보이네요. 네, 여성 장애인들한테는 이 소위 말하는 수의계약 한도를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은 지금 막아놨거든요. 그렇다면은 청년 창업을 할 때도 그 문턱을 낮춰주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가고요. 이거는 결국 지방 계약의 진입 장벽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청년 기업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장 사다리로서 크게
이게 공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저는 뭐 이 개선책이 제일로 돋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진 청년 기업들에게 지워진 이 못이나 이 가시는 다 뽑고 사다리 자꾸 놓아줘야죠. 자, 오는 7월부터는요. 청년 창업자도 정부의 지원을 받기가 한결 쉬워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창업 인큐베이터라 불리우는 창업 보육센터에 청년들이 들어가면은 우대해주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진입 장벽이 낮아지니까 초기에 창업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의 창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 심사에 청년 우대 조항을 있어서 초기에 정착하는데 좀 더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사실 사업 공간을 확보하고 이 창업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은 경영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법률적인 지원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창업을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요즘 취직은 어려운데 그렇다고 하면은 창업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이 대학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이런 얘기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정부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왜 이런 걸 지금 해야 하는지 정도로 생각되는 정말 그런 규제 개혁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서 남는 전력을 팔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안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못 판 거죠. 농업 경영체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안에서 농업에 관계되지 않은 것들은 이것들을 어떤 이익으로 그다음에 영업으로 못 합니다. 근데 이번에 시행령을 고치면서 농업법인이 이제 그러니까 뭐 만들고 남은 전력에 대해서 물론 먼저 농사나 뭐 이런 것들은 먼저 쓰겠죠. 그 부분들을 팔 수 있게. 그러면 우리가 뭐 농사 안 질 때도 있지만 이거는 태양은 계속 있으니까 전력이 나오거든요. 그럼요.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2만 6천여 개의 농업법인에 추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아니 이건 그냥 버리는 거였거든요. 그럼요. 예, 2만 6천 개가 넘는다면 네. 큰 돈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쉴 때 계절적 휴경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도 태양은 전기를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수익 확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랑드록이 나왔던 영화 제목이 생각납니다. 태양은 영원히. 자, 서해에서 밤에도 조업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이걸 조건부로 허용했다고 하네요. 자, 이건 어떤 효과가 기대됩니까? 한마디로 어민들 수건 사업 아니겠습니까? 낮에만 조업하는 그런 것과 밤에까지 조업을 하면은 그 소득이 2배나 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서해란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올라가다 보면 북한으로 넘어가는 의도하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의도하고 넘어갈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북한과의 분쟁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예전부터 이를 규제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 시범적으로 야간 그 조업에 대한 시범 사업을 해봤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만 특별히 월경이라든가 어떤 월북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이게 전면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의도 면적의 4,000배, 그러니까 서해 5도 인근의 조업 한계선 이남 12,000제곱킬로미터를 오케이 해서 야간 네. 수업을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선들 그 시골에 있는 그 어촌 계뿐만 아니고 지자체 그리고 해군 해경이 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업도 보호하고 또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침탈도 막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좋은 어떻게 보면 어촌 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네. 무려 36년 만에 풀린다는 이 야간 조업 금지 조치. 경제 효과가 기대되죠? 그렇습니다. 연 850억 이상의 어획거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한 3만여 이 어선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반기는 것들은요. 갈치하고 오징어는요. 밤에만 돌아다녀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희귀어종이라고 그럴 수 있는 고급 어종들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안 어민의 소득 증대도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게요 면적만 보면 여의도 400배입니다. 네, 우리 어선들이 마음 놓고 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 최진영 대표 그리고 최양호 원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과학의 날입니다. 어떤 날이냐? 과학기술부의 전신인 과학기술처가 설립됐던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걸 떠나서
과학의 중요성, 소중함을 느껴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내일 또 뵙죠. 고맙습니다.